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나이티드 팬들의 혈압 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렌치 그놈 앙토니 마샬이 어떻게 유나이티드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고 또 어떤 전술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마샬이 만약 유나이티드를 떠나 자신에게 맞는 전술적인 역할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간다면 능히 시즌 20골씩은 기록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의 경우 그러한 전술적 보조를 마샬에게 맞춰줄 만큼 공격진의 선수 면면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팀을 위해서라면 마샬을 기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여기기에 마샬을 내치고 다른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로 돌아가서 마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선수에게 팀플레이의 기본이 안 잡혀있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마샬의 경우 연계 능력에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좁은 단위에서 원투로 주고받으며 전진하는 플레이를 꽤 잘 수행하는 편이지만 큰 틀에서 팀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폼이 떨어졌다고 평가받는 카반이나 중국 리그에서 급하게 출연한 이갈로가 이적 후 보여준 모습이 개인 능력에서는 몰라도 팀 단위 전술적 효과에서는 훨씬 낫다고 평가될 만큼 마샬은 해당 포지션의 전술적 역할을 거의 못해주었습니다. 마샬은 분명 꽤나 정교한 오른발킥 능력을 가진 선수이고 많은 팬들이 기억하듯 소위 긁히는 날에는 순간순간의 공간 활용을 바탕으로 상대 선수의 수비 범위를 뱀처럼 빠져나가는 드리블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항상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격과 수비 전환 사이 선수 역할의 경계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대 축구 흐름에서 미드필드 포지션에 속한 선수들은 그만큼 많은 적극성을 바탕으로 수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주고 공격 상황에서는 또 그만큼 볼 운반과 전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었죠. 때문에 이런 적극성이 부족한 마샬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으로 그나마 후방으로의 가담 빈도가 가장 적은 최전방 공격수 위치가 할당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나마 잘 먹혀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19-20 시즌의 유나이티드의 전술을 크게 두 개의 단위로 잘라보면 전반기의 경우 레시포드와 제임스의 속도를 100분 활용하기 위한 마샬 제로톱 역습 전술이 활용되었고 브루노가 가세한 후반기에는 점유에 중점을 둔 마티치 라볼피아나 기반의 지배적 전술이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마샬은 제로톱으로 활용되었던 전반기에는 경기력이 썩 좋지 못했었지만 후반기에는 데뷔 시즌 이래 가장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마침내 한 단계 스텝업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 역시 제기되었죠. 다만 기존 제 분석에서 한번 언급하였듯 이때 마샬의 경기력 상승은 단순히 마샬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부상 이후 폼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한 레시포드의 부진과 전술적인 변화가 맞물려 마샬이 실질적으로 윙포드에 가깝게 활용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방 빌드업이 쇼가 위치한 왼쪽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레시포드가 후방의 볼 전진을 돕기 위해서 하프라인까지 내려가는 역할을 맡으며 비운 공간을 마샬이 활용하면서 생긴 변화였죠. 즉, 마샬은 팀의 전술 운용에서 볼 운반이나 수비 가담 능력의 부족 때문에 측면 공격수로 기용되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중앙에서 기용되었으나 정작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보여준 것은 측면 공격수 역할을 맡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인 내용에서 살펴보면 현대 축구 트렌드에서 중앙 공격수의 전술적 역할은 더 이상 최전방에서의 득점원 역할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전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수비 상황에서 대응을 갖춘 공간 압박이 잘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가장 위협적인 공간인 중앙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에 따라 중앙 공격수가 활용하는 공간인 존 14는 점차 일반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죠. 상대가 그만큼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존 14를 지키고자 강한 압박을 가했기에 공격수의 개인 능력을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만은 이 공간을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술가들이 찾아낸 것은 좌우 센터백과 사이드백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인사이드 포워드들이 점차 본격적으로 공격 전술의 핵심으로 대두되었죠. 이러한 전술적 흐름에 맞춰 점차 중앙 공격수는 팀의 주연에서 조력자 포지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 공격수가 제1 스코어러 역할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팀의 제1 스코어러를 맡는 선수는 주로 측면에 서는 선수들이 된 것이죠. 이러한 하프 스페이스의 공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프 스페이스의 간격을 넓히는 부분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전술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자는 상대 센터백들과 대치하는 센터포워드였죠. 이러한 전술적 고려와 함께
현대 축구 전술에서의 중앙 공격수 역할이 본격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중앙 공격수들은 이제 중앙에서 볼을 기다리며 가만히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공간을 창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죠. 일반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는 중앙 공격수가 가짜 9번의 역할을 맡아 중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상대 센터백들이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통해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상대가 라인을 물리도록 만들어 대응 간격의 붕괴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케인, 레반도프스키, 질라탄, 벤제마, 피르미누 같은 선수들이 주로 전자의 방식으로 측면 공격수들을 보조하고, 홀란드, 은바페, 오바메양, 아게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주로 후자의 방식을 활용하죠. 물론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두 방식 모두를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준을 놓고 중앙 공격수의 일반적인 팀플레이 방식 두 가지를 마샬에게 대입해보면, 마샬은 두 방식 모두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920 시즌 전반기에 마샬에게 부여됐던 전술적인 역할은 전자에 가까운 방식이었는데, 그 결과는 스코어러 유형의 마샬이 자신의 장점을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조력자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서 경기력이 저하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전방에서 침투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거나 상대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기에는 마샬의 이러한 플레이의 완성도가 그리 높지 못해서 마샬은 이런 플레이를 자주 시도하지 않을 뿐더러 옵사이드를 자주 범하는 편이죠. 즉, 마샬은 중앙 공격수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두 가지 전술적 역할을 놓고 볼 때 상대 라인을 끌어내거나 끌어내리는 두 가지 방식 모두에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지난 11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나타난 마샬의 볼터치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경기 전반전 동안 유나이티드는 웨스트햄의 촘촘한 압박 간격에 상당히 고전하였고, 그것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선수가 바로 마샬이었습니다. 마샬은 이 경기에서 62분 동안 뛰면서 총 10번의 소유권을 상실했고 드리블 성공은 없었으며 9번의 소유권 경합에서 단 2차례만에 승리하였습니다. 전반전 내내 마샬에게 전개된 공은 별다른 소득 없이 금세 상대에게 넘어가기 일쑤였고, 상대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긴 전개를 통해 경기력 면에서 유나이티드를 한참이나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샬이 이렇게 소유권을 쉽게 내주었던 이유의 핵심은 마샬이 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플레이한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플레이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4-1 대응에 촘촘한 수비 대응을 바탕으로 공간을 틀어막은 웨스트햄의 중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된 유나이티드의 입장에서 공격수에게 요구되는 플레이 패턴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면서 볼 순환에 도움을 주고,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풀어내는데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차츰 전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상대 수비진을 끌어내려 미드필더들이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다른 선수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중앙 공격수로 출전한 카바니와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의 반더백이 전자 역할을 수행했기에 측면의 마샬과 그린우드는 그들이 공을 수월하게 받고 공격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대 라인을 밀어낼 수 있어야 했죠. 그런데 두 선수는 공이 자신들의 높이까지 쉽게 전진되지 못하자 공을 받기 위해 마찬가지로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가 더욱 높게 올라와 라인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카바니와 반더백의 전술적 움직임이 무산되었고, 공격까지 공이 전달되는 경우가 더욱 드물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내려온 위치에서 볼을 받는 즉시 간결하게 공을 돌려주면서 볼 순환을 돕고 중원 자원들의 전진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역할을 한 그린우드와 달리, 마샬은 공을 받는 즉시 팀원에게 공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돌아서서 공을 몰고 전진하려고 했고, 그 결과 상대 백포 수비 대형에 스토퍼가 쫓아나와서 마샬이 돌아서는 순간에 강하게 압박을 넣는 방식을 통해 공을 여러 차례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정석적인 플레이 패턴은 그린우드처럼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는 만큼 그 압박에 직면하기보다는 압박 타이밍을 역이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것이었고, 당연히 볼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을 순환시키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보여준 마샬의 모습은 절대 팀을 위해서 플레이하는 선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으로 무언가 만들어 보려는 그 노력만이 보이는 선수였죠. 물론 여기서 돌아서면서 개인 능력을 통해 상대 압박을 벗겨낼 수 있고, 거기서부터 드리블로 공을 몰고 올라가며 상대 수비 구조를 부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 능력에서 비롯된 매우 훌륭한 공격 패턴이 되었겠지만, 팀으로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마샬이 팀플레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었다면 여기서 돌아서서 혼자 무언가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뒤에 들어오는 상대 압박을 인지한 상태에서 간결하게 원터치로 공을 내주고 좋은 포지션으로 다시 빠져나가 공을 받아줄 준비를 하면서 상대 압박을 역이용했을 테고, 이것이 몇 차례 이어지다 보면 상대가 압박을 느슨하게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타일대로 플레이하고자 하는 마샬의 어리석은 선택이 상대가 압박을 통해 볼을 뺏을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결국 다른 모든 선수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마샬의 개인적인 성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샬과 호흡을 오래 맞춘 래시포드나 데뷔 후 많은 시간을 함께 뛰었던 그린우드의 경우 멈춰있는 중앙 공격수 마샬의 성향에 익숙해지다 보니 선수 앞으로 공간 패스를 내줘야 할 상황에서 공간이 아닌 선수에게 패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침투해야 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공격진의 팀플레이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굳어지는 장면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바니나 브루노, 반드백 같은 선수들과 이들의 움직임이 손발이 안 맞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이고, 패스해야 할 상황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가져가는 것 역시 그래서이죠. 특히 그리우드의 경우 1군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함께 합을 맞춘 공격수가 마샬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샬이 팀을 위해 플레이하는 전술적 역할을 거의 해내지 못하고 팀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마샬을 활용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가끔 번뜩이듯 이루어지는 돌파와 연계, 정교한 오른발 킥을 활용한 득점 창출 정도로 국한되죠. 이 부분에서 마샬은 자신에게 전술적 보조만 맞춰진다면 좋은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왔기에 업더블 상황에서 움직임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수비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마샬은 유나이티드에서 기용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술적으로 마샬과 상당히 겹치는 성향인 래시포드가 존재함에도 마샬의 최전방에 래시포드를 측면에서 활용하면서 공존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급하게 수혈한 카바니는 우리와 달리 마샬이 해내주지 못했던 9번 공격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냈고, 래시포드는 지난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툴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이제 우측에서도 괜찮은 경기력을 뽐낼 정도로 한 단계 발전한 반면, 마샬은 마무리 상황마다 중요한 찬스를 놓치며 부진하는 상황이죠. 최전방에서 볼을 지탱하는 홀더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침투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박스 안을 지키기는커녕 본인 스타일대로 플레이하기 위해 자꾸 측면 후방으로 빠져나가는 스타일을 고수하는 마샬이 그 수많은 전술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용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냉정하게 현 단계의 유나이티드에서 중앙에서는 카바니가, 측면에서는 래시포드가 마샬에 비해서 한참이나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는 오른쪽 측면 자원이 없다 보니 그쪽으로 래시포드를 돌려가면서까지 마샬을 기용할 이유는 찾아볼 수 있지만, 그 경우 우측으로 이동하며 떨어지는 래시포드의 득점 능력을 상쇄할 만큼 마샬이 제1스코어러로 역할해줄 필요가 있죠. 겨울에 아마드 디알로가 많은 기대를 받으며 스쿼드에 합류하고 또 어떤 공격 자원이 추가적으로 영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래시포드가 왼쪽으로 돌아갈 때 마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냉정하게 마샬은 현재 전술적으로 팀의 방해만 되는, 공격을 조직된 팀의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차원으로 끌어내려버리는, 말 그대로 무색무취의 공격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 플레이를 구단에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린우드가 배우기 시작한 모습에서 유나이티드가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내쳐야 할지는 쉽게 결론이 나오는 문제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